이 친구들을 때릴 땐 뭐냐면요. 이건 완전 동물적 본능이거든요. 그냥 약한 사람, 만만한 사람을 골라서 때린 거거든요. 그냥 나는 얘를 패면서 내가 그냥 즐거웠던 거거든요. 그냥 만만한 애 때리면서 얘가 울고 얘가 막 나를 무서워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내가 쾌감을 느꼈던 거거든요. 우리가 또래를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린 동갑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좋아하지 않습니까? 이 친구라는 관계가, 동갑이라는 관계가 그렇게 끈끈한 결속력을 주는 건데 이 친구한테 맞은 거예요. 이유도 없이요. 그리고 돈을 뜯기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의 상처가 더 오래가는 이유,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맞았어요. 맞아서 내가 이제 화가 나죠. 그런데 내가 이제 대응이 안 돼요. 보통 이렇게 친구에게 폭력을 쓰는 친구들은 혼자 하지 않죠. 1대1로는 잘 안 합니다. 물론 이제 강호동처럼 자기가 막 등치가 좋아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러기도 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보통은 두세 명이 모여다니면서 하니까, 한 친구를 괴롭히곤 하니까, 그래서 선생님에게 얘기를 합니다. 얘기를 하고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을 때 처음 한 번 맞고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잘 없어요. 처음 한 번 맞고는 기분 나쁘지만 참아요. 아이들도 어른처럼. 그리고 창피하기도 합니다. 왜냐면 친구한테 맞았다는 얘기는 자존심 상해서 자기도 잘 못해요. 선배한테 맞았다거나 어른한테 맞았다는 얘기는 하기가 쉽습니다. 왜냐면 내가 어차피 이 사람한테는 지는 사람이잖아요. 나보다 큰 사람이거든요.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맞은 건 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쉽습니다. 그런데 내가 동급생한테 맞은 거예요. 이건 아이들한테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처음 맞은 걸 부모나 선생님한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런데 2번, 3번 거듭되고 지속될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. 이때 보통 부모님들은,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런다고 합니다. 가해를 한 아이한텐 너는 왜 그렇게 친구를 괴롭히냐? 너 또 그럴 거야? 하지 마. 그리고 피해를 당한 학생한텐 얘가 또 그럼 나한테 일러라. 선생님한테 얘기해. 선생님이 그때는 아주 제대로 혼을 내줄게. 알았지? 그러고 사이좋게 지내라. 툭툭툭.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면 보복이라는 게 있죠. 그래서 강도가 더 세지고 네가 감히 일러? 그런데 이러고 나면 이제 이 아이가 그 다음엔 더 이상 이제 말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. 사실 선생님들의 이 태도가 제일 나빠요. 이러고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선생님들의 이 초기 대응 때문에 사실 학교 폭력이 더 세지기도 하고 가해를 한 아이가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피해를 당한 아이는 2번 신고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. 왜냐면 하고 나면 내가 더 아파질 걸 알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사실은 초기 대응을 잘해야 이 가해를 한 아이도 더 나쁜 아이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데, 사실 이 초기 대응 때문에 더 나쁜 아이를 만들고 더 아픈 아이를 만들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띄어놔야 됩니다. 이럴 경우 이게 지속이 될 것 같은 경우, 그리고 지속이 될 것 같은 경우가 아니라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요, 이 가해 학생은 분명히 계속해요. 왜냐하면 이 아이가 피해 아이에게 개인적 감정이 있는 거면 이 감정은 해소시켜 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가해 아이는요,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. 아주 동물적 본능으로 그냥 얘를 패는 게 재밌는 거예요. 그냥 마약 중독처럼 그냥 뭔가 놀이에 중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멈추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을 띄어놔야 돼요. 이것밖에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. 그런데 어른들은 이걸 잘 안 합니다. 그랬을 때 이제 그 피해를 당한 아이는 이제 여기서부터 삶에 대한 좌절이 오죠. 왜냐면 부모도 나를 못 지켜줬고 못 지켜준 거죠. 내가 분명히 도와달라고 했는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? 부모가 잠깐 왔다 가고 선생님은 뭐 사이좋게 지내라고. 이게 나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만 나를 때리는 아이가 사이좋게 지낼 마음이 없는데요. 이 아이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는데, 이 학폭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학폭을 얘기할 때 가정폭력과 비교를 합니다. 우리 가정폭력 너무 무서워하잖아요.
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거, 이 가정폭력 아래서 부모의 폭력 아래서 자라는 사람들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근데요, 가정폭력 아래서 자라는 사람보다요, 이 학폭 피해자들이 몇백 배는 더 불쌍해요. 인생을 훨씬 불쌍하게 산다니까요. 왜냐면 이 사람들은 시작도 못해요. 가정폭력은 쉬운 얘기로 부모에게 맞고 자라는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불쌍하지만 이 사람들은 희망이라도 있어요. 이 친구들은 희망이라도 있습니다. 어떤 희망이 있냐면요. 내가 20살까지만 참으면 돼요. 내가 20살만 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만 하면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내 나름대로 내가 마음속에 다짐이라도 할 수 있어요. 내가 20살만 되면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고시원이라도 가서 살 수 있어요. 내가 나가서 독립이라도 할 수 있어요. 이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도망가서 시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. 성인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라도 할 수 있어요. 안 보고 살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는요, 이 사회생활을 못해요. 첫 사회생활인 학교에서 부조리의 정형을 본 겁니다. 나는 약자잖아요. 나를 때린 친구는 강자입니다. 그런데 어떤 강자예요? 그냥 물리적 힘의 강자인 거예요. 이유 없이 당한 겁니다. 얘는요, 이 사람은 이때부터 이 사회가 법치국까지만요, 이게 법이 있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.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죠. 그러면서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는 겁니다. 물론 그러면서도 마음이 썩으면서도 사회에 나와서 살 수도 있어요.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적응해서 사는 것보다 몇 배 힘들게 적응해서 살죠.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기회 속에 살게 됩니다. 왜냐하면 스스로 오는 기회들 잡을 수가 없어요.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? 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내 존재 가치 자체를 내가 가치 있게 느낄 수가 없는데요. 그냥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하고 학교 폭력에 상처가 있는 이 사람들을 감싸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친구들이 제일 힘든 게 고립감이거든요. 부모도 학교도 그 누구도 내 편이 안 되어줬거든요. 힘들게 삽니다.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. 그냥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. 그래서 학폭의 피해자인 경우 이런 피해를 당한 아이들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내 편, 내가 기댈 수 있는 곳, 이런 곳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믿고 지지해 줄 사람이 있다는 마음을 기댈 곳이 있다는 이 마음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물론 내 주변에 그런 피해자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혹시라도 생기게 되었을 경우, 그리고 내 아이가, 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절대 부모에게 얘기 안 하거든요. 그리고 아이들이요, 학폭을 당했을 때 절대 말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, 담임 선생님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님입니다. 왜냐면요, 담임 선생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을 키우기 때문에, 야,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, 이러면서 사건을 키우고요.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래요. 그래서 또 일을 키운다고 합니다. 아이들의 경험에 의하면.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안 한대요. 그래서 내 아이가 사실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, 멀쩡하던 아이가, 아이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? 사춘기가 와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고 눈을 안 맞추면요, 사춘기가 오면요, 그 사춘기 때도 부모랑은 얘기 안 하려고 하긴 해요. 그런데 눈을 안 맞추지는 않아요. 눈을 맞추고 싸우죠. 짜증을 내고요.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혹시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, 자존감이 상하는 일,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요, 아이들이 부모와 눈을 안 마주칩니다. 왜냐면 내가 밖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게 부모의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 말을 더 못한다고 해요. 그래서 아이가 생활 패턴이 그 전과 패턴이 달라졌는데 눈을 안 마주치고 같이 안 앉으려고 하고 방 안에 이제 혼자 있으려고 하는,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잦아지면 우리는 너를 믿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린 너의 편이라는 것 잊지 말라고 알려주시라고, 지속적으로
그걸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너무 악화되기 전에 아이가 얘기해 줄 거고,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상처를 잘 도닥거려 주셔야 이 아이가 건강한 사회인으로, 뭐 사회인으로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.